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오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합니다. 최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가방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핵심 쟁점인 직무 관련성을 최 목사가 부인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법무부가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 씨는 오는 14일 오전 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할 예정입니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들을 동원해 비상진료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바뀐 걸까요? 오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치료를 위한 휴가 소식을 듣고 직접 전화해 건강을 염려하는 안부 인사를 했다고 하죠. 또 내일은 대국민 기자회견을 합니다. 1년 9개월 만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선 임기를 3년 남겨두고 국정 운영 동력을 다시 마련할 수 있을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죠. 모두 발언에 이어 1시간 동안의 질의응답까지 다 생중계될 예정인데 간만에 기자회견인 만큼 질문은 산처럼 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해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과 관련해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을까요? 특히 김 여사의 의혹에 대해선 사과가 나올까요? 먼저 이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별도의 일정을 잡지 않고 참모들과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20분 정도 분량의 모두 발언에서는 지난 2년간의 정책 성과를 설명하고 남은 임기 의료개혁 등 추진 의지를 밝힐 걸로 전해졌습니다. 질의응답에서는 현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생각을 소상히 밝힐 예정인데 평소의 단호한 어조보다는 소통하는 모습에 방점이 찍힐 걸로 보입니다. 최근 세 차례 참모 인선을 직접 발표한 윤 대통령은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설득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좀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더 설득하고 소통하고. 현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이 변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해병 특검법은 법리상 제2요구가 불가피함을 설명하면서도 여야 합의가 있다면 특검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여권에서 거론됩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긴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다만 사안의 성격을 두고는 지난 2월 신년 대담보다는 더 전향적인 입장, 송구하다는 등의 표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답변이 국정 운영의 동력이 될 국민들의 지지로 이어질지 야당에는 협치를 호소하는 메시지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총선 패배 후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한 윤 대통령은 인사 발표를 직접 하고 기자들의 질문도 받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죠. 1년 9개월 만에 하는 기자회견은 이전에 했던 기자회견과 뭐가 어떻게 다를까요? 전정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2022년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장인 브리핑룸에서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집무실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이어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질의응답을 합니다. 브리핑룸에서는 최대한 질의응답에만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질의응답은 주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질문을 받고 약 1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입니다. 30여 분 동안 질문 12개를 받았던 취임 100일 때와 비교하면 시간이 크게 늘어 더 많은 질의응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간 제한은 있지만 최대한 많은 질문을 받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브리핑룸에 의자만 설치해 지난번보다 30여 명 많은 150여 명의 기자들이 참석합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최혜병 특검법과 민생회복 지원금을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답을 써놓고는 정답이라고 우기는 기자회견이 안 돼야 한다며 회견 때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총선 민심을 거부하는 셈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표선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강조한 건 민생입니다. 삼중고에 처한 민생회복의 특단 조치로 민생회복 지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효성 있는 국정 쇄신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국정 기조의 변화 그리고 민생 중심의 국정으로 국민의힘 일각에서 조건부 수용 가능성이 나오는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전면 수용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특검을 미루는 건 진상을 은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더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께서는 국정 운영의 방향도 틀렸고 태도도 틀렸다고 채점하였습니다. 오답을 써놓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기자회견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특검에 대한 입장이 없을 경우 총선 민심을 거부하는 대국민 선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탄핵 정국 당시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국정농단의 증거로 특검에 제출했던 제2의 태블릿 기억하십니까? 장 씨가 이 기기의 기존 입수 경위를 뒤집는 내용을 언급하며 수사 검사로부터 질문지와 답변을 미리 받아 연습했다는 녹취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은 당장 들고 일어났죠. 검수완박.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갖고 있는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는 검찰개혁을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무력화시켰다. 검찰하고 하면서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야권이 미완의 검찰개혁을 다시 추진하겠다며 의기투합했습니다. 검수완박 시즌2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유승호 기자입니다. 민주당 아침 지도부 회의에서 이른바 장시호 회유 녹취록이 재생됐습니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 재판 당시 검찰이 질문지와 답변을 미리 주고 진술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내일 너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와도 된다. 너 페이퍼를 이만큼 준 거야. 라고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징역 10년짜리 중범죄인 모해 위증 교사를 저질렀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검사들이 얼마나 간이 부었으면 그 법을 집행하는 당사자이면서도 어떻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한 검찰이 마음대로 하고 있다며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대책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민주당은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조국혁신당과 의기투합에도 나섰습니다. 한국 검찰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보다 과감하고 단호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한 검수완박 조치가 윤석열 정부 들어 약해졌다고 보고 강도를 높여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교수들 역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실패로 규정하고 거야가 공조해 검찰개혁법을 개원 6개월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당 대표 모두 재판을 받는 가운데 검찰개혁 공조로 검찰 수사에 대한 특검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유력한 차기 원내대표 후보였던 이철규 의원이 자신이 출마를 접은 건 총선 패배를 책임지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역시 총선을 지휘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출마설이 솔솔 나오고 있죠.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돈희 기자입니다. 일주일이나 미뤄진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단독 추대설까지 나왔던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은 결국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당초부터 출마할 생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뒤에서 멈춰서 누군가를 돕고 당의 화합과 결속을 해서 제가 역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진즉부터 내리고 결단하고. 그러면서 선거 책임론을 언급했습니다. 선거 결과가 우리가 졌으니까
여기에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정책 기여를 하고 싶은 욕망을 접은 것. 전당대회 출마설이 제기되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견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자신의 원내대표 출마를 권유하고도 공개적으로는 반대했던 인사가 있었다고 했는데 당사자로 지목된 배현진 의원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배 의원은 원내대표를 권유한 적이 전혀 없다며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전 안 나오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래? 네. 총선 참패에 이어 원내대표 출마 여부를 둘러싼 내용마저 격화하며 국민의힘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국회 출입하는 김태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휴가 가는 이재명 쉽니까? 바로 병원으로 갑니다. 사실 휴가를 떠난다기보다 미뤄둔 치료를 받는 건데요. 네. 민주당은 심각한 병이나 수술을 해야 하는 건 아니고 총선으로 미뤄온 치료를 받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60대 남성에게 피습당했던 것과도 무관하다고 합니다.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이런 확인되지 않은 얘기도 돌았는데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재판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휴가 기간 동안 있는 14일 재판에는 원래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일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안부 인사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오후 이재명 당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건강을 염려하는 안부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도 안부 인사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모습입니다. 요즘 자주 보여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엔 뒷모습이었는데 이번엔 앞모습입니다. 이번엔 한 전 위원장 자택 인근 식당에서 보인 모습인데요. 네. 해당 식당 측에서 블로그에 한 전 위원장 사인과 함께 사진을 올린 겁니다. 이 네이비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편안한 모습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 언제 복귀한다고 합니까? 글쎄요, 이 한 전 위원장 여의도를 떠난 지 조금 됐지만 인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한동훈 위원장 팬카페 회원수는 총선 전까지 18,000명이었는데요. 오히려 선거 참패 이후 현재 47,000명으로 어이구. 회원수가 부쩍 늘었습니다. 거의 3배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총선 참패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조기 등판설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요. 지지자들 사이에선 한 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제한 서명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아까는 전 비대위원장이었고 이번엔 현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3일 취임한 황우여 비대위원장입니다.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을 가질 예정인데요. 윤 대통령이 오는 13일 국민의힘 비대위 인사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출범한 후 첫 상견례 자리입니다. 잠깐만요. 어제 황 위원장 정무수석하고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황 위원장에게 홍철호 신임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축하의 난을 전달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제 정책을 맡아주셔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고향에 같아서 형제 같은 정이 흐르니까 흉엄물 없이 전화하고 연락하고 그래서 민의 반영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가 힘을 합치자. 이번 만찬 회동에선 야권에서 통과시킨 최상병 특검법 등 현안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대통령과 만찬 회동 전까지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구성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치 톡톡 지금까지 김태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인질로 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 북한은 한국이 알아서 하고 중국이 개입할 때만 미군이 개입해야 한다.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 차기 국가안보 보좌관이 될 거라 불리는 인물이 한 말입니다.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뜻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일맥상통하죠. 먼저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다면 차기 백악관의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꼽히는 엘브리지 콜비 전 미 국방부 전략개발 부차관보. 그가 언론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인질로 붙잡혀서는 안 된다며 북한이 미국의 주된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즉 북한은 한국이 맡으라며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전시 작전권을 이양받아야 하고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6년 대선 후보 시절과 대통령 재임 시절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던 주장과 비슷합니다. We have to say, you know what? We're better off if Japan protects itself against this maniac in North Korea. We're better off, frankly, if South Korea is going to start to protect itself. And we're spending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to protect South Korea, and we think that it's fair that they pay substantially more. 한반도 유사시 중국이 개입한다면 그때 가서 미군이 도우면 되니 굳이 주한미군 주도는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나아가 북한이 핵을 가졌는데 동맹인 한국의 핵무장은 막을 필요가 없다며 한국 자체 방어를 위한 핵무장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의 발언, 이어서 외교안보팀 강재묵 기자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콜비 전 부차관보의 이력부터 소개를 해 주십시오. 앞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당시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낸 인물입니다. 네.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외교안보 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 중 하나로 거론되는데요. 이전부터 미국의 최대 안보 위협 대상은 중국이며 그 외 다른 지역에 대한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온 바 있습니다. 앞서 잠깐 리포트에서 보면 한국의 핵무장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 말이 확 눈에 띄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한국이 자체적으로 이 북한 위협을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이 주요 내용으로 한 발언인데요. 미국은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인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힘을 아껴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이 스스로 최대한 이 자국 방어에 힘써야 하며 한국에 있는 미군은 중국을 억제하는 데 이 초점을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어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기를 선호하지만 자체적으로 대북 억제력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라면 그 가능성 역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 여기에 대한 압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런 비슷한 말을 요즘에 계속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콜비 전 부차관보는 미국이 현재 북한과 싸우면서도 중국과도 싸울 수 있을 만큼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전쟁을 동시에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미국의 국방력에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강화와 이 미군의 상대적 약화라는 현실 속에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 관련해서 현재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트럼프 측 발언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압박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철수를 추진하기보다는 한국과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방위적 압박에 불과하다는 해석입니다. 또 주한미군 철수는 한반도 안보뿐 아니라 미국의 태평양 전략에 있어서도 큰 위협인 만큼 현실성이 없다는 분석도 힘을 싣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 정부는 미국의 정권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정해진 스케줄대로 협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강재묵 기자와 뉴스 추적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길어지자 정부가 카드를 하나 더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처럼 의료 공백이 심각할 때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우리나라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나선 겁니다. 의사 측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후진국 의사 수입해 올 거냐고요. 강세영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올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고문입니다.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은 교환교수, 교육연구사업, 국제의료봉사단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건의료 재난이 심각 단계일 때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2월 정부는 재난 단계를 심각으로 올렸습니다. 시급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가할 우려가 있겠다. 이런 것들이 심각 단계를 올린 저희들의 판단 기준이다. 지금까지 단계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법이 시행되면 곧바로 외국 면허 소지자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환자 건강 보호 업무에는 진료부터 수술까지 폭넓은 의료행위가 포함될 수 있어 여러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 측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이면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SNS에 후진국 의사를 수입해서 오냐는 글을 올렸습니다.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법원이 제동을 건 의대 증원, 또 새 변수가 생겼습니다. 각 대학이 늘어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해야 하는데 부산대에서 학내 구성원들의 반대로 학칙 개정이 불발된 겁니다. 사회적 논의가 충분치 않다 하면서요. 정부는 강경 대응을 시사했지만 혹 또 가세하는 대학이 있으면 어쩌나 우려도 될 겁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검은색 장례 리본을 달고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대정부 호소문을 냈던 부산대 의대생과 교수진. 정부는 어느 날 갑자기 필수 의료를 위해 2025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명확한 근거도 없는 2,000명은 절대 움직일 수 없다고. 이런 강경 기류가 반영돼 부산대는 어제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안이 포함된 학칙 일부 개정안을 전국 의대 중 처음으로 부결했습니다. 부산대 교무회의는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야 한다고 밝혔고 차정인 총장은 교무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통해 증원을 반영할 수 있다며 불발 가능성에 선을 그었지만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합니다. 아직 의대 32곳 중 20곳의 학칙 개정 절차가 남아있어 의정 갈등은 확전될 전망입니다. 제주대 교수평의회는 오늘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고 증원 폭이 가장 큰 충북대는 오는 14일 심의에 착수합니다.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학칙이 교무회의는 심의 기구로만 되어 있고 최종 의결권은 총장님께서 가지고 계셔서. 한편 교육부는 의료계가 공개를 요구하는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록은 없다며 결과를 정리한 요약본만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엔 또 다른 주인공이 있죠. 바로 이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입니다. 이 명품 가방이 뇌물로 인정이 되기 위해선,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기 위해선 공여자가 직무 관련성을 인정해야 하는데 최 목사 뭐라고 했을까요? 이혁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022년 9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처음으로 MBN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목사는 명품 가방을 건넨 동기에 대해 김건희 여사의 부정부패 현장을 공적 영역에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취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가나 청탁 등 다른 목적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취재 차원에서 가방을 건넸다는 겁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 건넨 가방이 직무 관련성은 없었던 것인지 취재진이 다시 묻자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의 핵심을 직무 관련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 규정은 없지만 직무와 관련한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았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품을 받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 목사가 MBN에 밝힌 입장대로 검찰 조사에서도 직무 관련성을 부인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법조인은 공여자가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면 누구도 처벌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최 목사가 혼자서만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 씨는 형기의 82%를 채우고 오는 14일에 출소하게 됩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349억 원이 넘는 은행 잔고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7월부터 수감 생활을 해왔습니다. 위조된 잔고 증명서가 실제로 법원에 소송 증거로 제출되는지 모르셨나요? 법무부는 오늘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에 대한 세 번째 가석방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되는데 최 씨는 지난 2월 처음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지난 4월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류 판정을 받으면 자동으로 다음 달 심사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명단에 올라간 겁니다. 최 씨가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심사위는 최 씨를 포함한 650명에 대한 가석방을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최 씨의 나이와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가석방 심사위 관계자는 가석방 적격 조건을 갖췄는데도 이번에도 제외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형기를 82% 소화한 최 씨는 만기를 2달 정도 앞둔 오는 14일 풀려날 전망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이별 통보를 받고 자신의 연인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명문대 의대생이라고 어제 단독 보도해드렸죠. 수능에서 만점을 받으며 훌륭한 외과 의사가 되겠다던 그가 메스가 아닌 칼을 잡은 범죄자가 된 겁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고 계획된 범죄였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최민성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자신의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A씨입니다. A씨는 서울의 한 명문대 의대생인 것으로 드러나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일부러 급소 노린 겁니까? 유족에게 할 말 없으세요? 법원 신문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당초 진술과는 달리 계획 범죄였다는 점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범행 5시간 전 경기 화성시 대형마트에서 흉기 2점을 구입한 사실도 이미 드러났는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수능 만점자라는 일부 매체의 보도 이후 A씨와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며 인터넷에 무차별 유포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의 친언니라고 자신을 밝힌 한 누리꾼은 SNS에 억울하게 살해당했다, 억측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맹견 70마리가 탈출했다. 오늘 대전 동구 주민들이 받은 재난 문자입니다. 개 농장 주인과 마을 주민 간의 갈등이 빚은 오인 신고였는데 실제 탈출한 개는 애완견 3마리였죠. 지자체가 사실 확인도 없이 개를 맹견으로 잘못 보낸 겁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대전에 있는 한 개 농장입니다. 오늘 오전 이 농장에서 개 70마리가 탈출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했고 해당 지자체는 주민들에게 맹견이 탈출했으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오인 신고했습니다. 개 농장입니다. 탈출한 개는 70마리가 아닌 3마리였고 그것도 맹견이 아닌 모두 애완견이었습니다. 사육을 7, 80마리를 하는 거고 그중에 2, 3마리 정도가 나왔다가 신고자는 개 농장 바로 옆에서 농작물을 키우는 농민이었는데 견주와의 갈등이 원인이었습니다. 개를 울타리를 해놓고 7, 80마리를 먹이는데 나와서 밭을 삐대고 밭 곡식 심은 데를. 대전 동구청은 사실 확인도 없이 재난 문자를 발송해 혼란을 키웠습니다. 사실은 뭐랄까 좀 겁도 났죠. 개가 70마리 풀려놓았잖아요. 그런 소리 들으니까. 경각심 높이는 차원에서 조금 개보다는 맹견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재난 문자를 발송한 상황이거든요. 대전 동구청은 죄송하다며 사과했지만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얼마 전 술에 취해 노상 방뇨를 하고 난동을 부렸던 현직 경찰관 소식 단독 보도해드렸는데 이번엔 서울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청장이 지난달 7일 의무 위반 근절 특별 경보까지 발령했지만 소규의 경읽기였던 걸까요?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신당동의 한 도로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다가와 멈춰있던 회색 승합차를 들이받습니다. 사고 소리에 놀란 인근 시민들은 현장을 지켜봅니다. 지난 3일 새벽 0시 20분쯤 서울경찰청 소속 A경정이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네, 차만 박은 것 같은데? 바로 요 앞에서 경찰차 왔었어요. 이곳에서 사고를 낸 A경정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파견돼 근무하던 A경정은
이번 사건으로 대기 발령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과 조지호 서울청장이 수차례 엄중 경고를 하고 내부 기강도 다잡아간다고 자평했지만 현직 경찰관의 일탈 행위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19일 서울경찰청 소속 직원이 노상방뇨를 하고 시민에게 고성을 지르다가 즉결 심판에 넘겨졌고 지난 2월에는 서울 강북경찰서 직원이 성매매 혐의로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경찰 안팎에서는 비위를 저지르면 바로 해임이나 파면에 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어제 충북 청주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딸 모두가 지적 장애를 갖고 있었죠. 현장에선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메모도 발견됐습니다.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골목길로 경찰차와 구급차가 줄줄이 들어갑니다. 충북 청주의 한 주택에서 60대 어머니와 40대 남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연락이 되질 않자 지인이 집을 찾아왔다가 현장을 확인한 것입니다. 숨진 일가족은 지적장애가 있었는데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머니도 입원하고 다야. 갔다가 또 며칠 있다가 오기도 하고 한 달 있다가도 오기도 하고. 이들 일가족은 2009년 가장을 이룬 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장애수당, 장애연금 등으로 매달 220만 원 정도를 받아왔습니다. 주민센터 직원이 지난 3월과 4월 이들의 집을 방문했는데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기록으로는 특별한 건 없었던 걸로 지금. 숨진 일가족에게서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는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와 통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신변을 비관하면서 통장에 있는 돈으로 장례를 치러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울릉도는 내년 개항을 목표로 공항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울릉공항 건설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굴착기에 있던 작업자 2명이 매몰됐습니다. 한 명은 스스로 빠져나왔지만 깊이 묻혔던 다른 작업자 1명은 결국 숨졌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굴착기들이 흙을 파내자 파묻힌 굴착기가 보입니다. 굴착기는 토사에 떠밀려 옆으로 넘어진 상태. 구조 굴착기들이 지지대를 만들어 2차 붕괴를 막습니다. 그 사이 구조대원들이 굴착기에 갇힌 작업자를 조심스럽게 구조합니다. 2차 붕괴를 막으려고 포크레인 몇 대가 이제 그걸 안 넘어오도록 지지하고 있는 거죠. 구조 당시에 의식 호흡이 다 없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울릉공항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굴착기 작업자 2명이 흙더미에 매몰됐습니다. 작업자 1명은 가까스로 빠져나왔지만 50분 뒤 구조된 60대 작업자는 구조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흘러내려서 쌓여있는 그 경사면 흙 중간 부분이 무너져 버렸어요. 안전 조치를 뭐 어떻게 규정하고 그거는 체크해서 보고.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공사를 중단시키고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 분담금 1조를 내지 못하겠다며 시쳇말로 배째라식으로 나오는 인도네시아.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방위산업청이 이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계산이 참 희한합니다. 비판이 잇따르자 방사청은 우리가 추가로 더 부담해야 할 건 1조 원이 아닌 5천억 원 수준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렇게 되면 인도네시아는 당초 약속과 달리 20%가 아니라 8%만 내게 되는 거거든요. 권영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KF-21 공동개발 사업에 착수한 인도네시아는 개발비의 20%인 1조 6천억 원을 분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분담금을 6천억 원으로 깎아달라고 제안했고 방위사업청은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적기 개발, 국방 재원 부담 완화, 방산 수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애초 전체 개발비는 8조 1천억 원이었지만 개발 과정에서 비용이 줄어 7조 6천억 원이 됐다고 계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깎아주어도 우리 측에서 1조 원이 아니라 5천억 원만 더 내면 된다면서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기도 했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산법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비율만 기존 20%에서 10% 미만으로 대폭 감소하고 정부와 제작사인 카이의 비율은 오히려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할 억지 명분을 만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방사청은 이번 달까지 분담금 최종 결론을 내린 뒤 전체 사업비와 기술 이전 범위를 조정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이번엔 한국형 차세대 이지스함 관련 소식입니다. 이 이지스함을 누가 만드느냐는 올 하반기에 결정이 되는데요. 국내 대형 조선사인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과거 일까지 다 끄집어내면서 고발에 맞고소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전합니다. 미사일과 전투기를 탐지해 격추할 수 있어 신의 방패라고 불리는 이지스 구축함. 2036년 6,000톤급 차세대 이지스함 6척이 해군에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7조 8천억 원으로 국내 대형 조선사의 지난해 매출액과 맞먹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회사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규모인 만큼 업체 간 신경전이 날카롭습니다. 수주 가능성이 큰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고발과 맞고소를 하며 서로의 정당성에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고발은 한화오션 측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과거 HD,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한화오션의 군사기밀을 빼내 사법 처리됐음에도 윗선 임원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경찰에 재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임원이 관여하지 않은 직원의 행위로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자 HD, 현대중공업 관계자들은 악의적인 짜깁기 자료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최근 맞고소에 나섰습니다. 해당 직원들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도 향후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체 4단계로 나눠진 이지스함 사업에서 실제 배를 건조하는 3단계 사업자는 올 하반기 결정됩니다. 가장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라이벌 관계인 두 기업이 더욱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국내 유통업계 1위 쿠팡이 7분기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발 이커머스 공세의 영업이익이 61%나 줄어든 건데 한국은 외국 커머스 업체의 시장 진출이 쉽고 소비자들이 클릭 한 번으로 빠르게 다른 쇼핑 옵션으로 갈아탈 수 있다며 쿠팡 반격을 예고했습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쿠팡의 흑자 행진이 7분기 만에 멈춰섰습니다. 올해 1분기 쿠팡의 영업이익은 53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1% 감소했습니다. 매출은 28% 늘며 9조 원을 처음 넘어섰지만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며 성장세가 꺾인 겁니다. 명품 플랫폼 파페트 인수의 영향도 있지만 알리와 테무 등 중국발 이커머스의 공세에 흔들린다는 분석입니다. 김범석 쿠팡 의장은 중국 업체들의 진출로 업계 진입 장벽이 낮다는 점을 상기시켰다며 중국발 위기를 거론했습니다. 쿠팡은 오히려 적극적인 투자로 반격에 나섭니다. 중국 초저가 상품에 맞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에 22조 원을 쏟아붓고 5조 5천억 원을 들여 멤버십 혜택도 확대합니다. 자본이 더 중국이 많다고 하지만 쿠팡은 이미 쿠세권을 많이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렛대로 삼아서 쿠팡은 좀 시장을 방어할 수 있고. 알리와 테무의 파상 공세 속에 2년 연속 연간 흑자를 노리는 쿠팡이 본격적인 쩐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정상민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형사재판에 전직 성인 영화배우가 핵심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증인은 법정에서 트럼프와의 만남을 입막음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며 당시 상황을 아주 자세히 증언했는데 어찌나 상세했는지 재판부가 당황을 할 정도였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 영화 배우가 성관계를 폭로하려 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입막음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3만 달러, 약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고 그 비용과 관련해 회사 기록을 조작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의 핵심 증인인 전직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가 법정에 출석해 트럼프와의 만남과 돈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데니얼스는 2006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호텔 스위트룸과 당시 상황을 자세히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tormy Daniels says she met Trump at a celebrity golf outing in Lake Tahoe in 2006. She said that Trump wanted to have dinner with her.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증언대 바로 옆에서 이 같은 발언을 듣고 시큰둥한 표정을 보이거나 고개를 가로저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데니얼스와의 성관계를 부인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나와 재판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재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They have nothing on books and records, and even something that should bear very little relationship to the case. It's just a disaster.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증인 심리 무효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판사를 향해 편향적이고 삐뚤어졌다며 분노하는 글을 올렸다가 30분 뒤 삭제했습니다. 특히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증인에 대한 비방 금지를 또 어길 경우 구금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에 나서 말이 끊긴 트럼프로서는 더 궁지에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라파 검문소를 점령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지상군을 투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신 하마스와 휴전안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라파 공격 작전을 방해하기 위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하마스는 공격을 계속하면 인질 석방은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송정 기자입니다. 폭발로 인한 검은 연기 기둥이 이스라엘 가자 북부 상공에 피어오릅니다. 탱크와 장갑차를 앞세워 이스라엘군이 라파 동부 외곽에 이어 국경 검문소를 장악한 이후 하마스와의 대치는 여전합니다. 라파 도심에서의 지상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원점으로 돌아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은 이집트 카이로에서 재개됐습니다. Now on the hostage talks, without getting into too much detail, it remains our top priority, of course, to reach a ceasefire agreement that will lead to the release of the hostages and that will allow a surge of humanitarian assistance in. Talks are starting again today in Cairo. 백악관까지 중재에 나섰는데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휴전 제안을 시간 끌기로 치부했습니다. הצעת החמאס אתמול נועדה לטרפד את כניסת כוחותינו לרפיח. זה לא קרה. כפי שקבע קבינט המלחמה פה אחד, הצעת החמאס רחוקה מאוד מהדרישות ההכרחיות של ישראל. 휴전 협상 중에도 하마스 공격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하마스는 인질을 볼모로 협박했습니다. إذا استمر الإسرائيلي في عدوانه بالتأكيد سندافع عن أرضنا وشعبنا وحقوقنا وإذا قبل الإسرائيلي فعند ذلك. 이런 가운데 라파 작전을 반대해온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보낼 정밀 유도 폭탄 승인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배경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라파 지상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려는 정치적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고금리에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많다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상황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연체 금액이 지난해보다 37% 넘게 급증했고 앞으로 더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서울 이대 상권을 취재한 김태형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면 그 실태를 실감할 수 있으실 겁니다.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최고의 상권으로 불렸던 서울 이대 상권. 지금은 임대 문의가 붙여진 건물이 수두룩합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손님이 뚝 끊겼고 그나마 버텼던 자영업자들도 수년째 이어지는 고금리 속에 결국 가게를 내놓고 있습니다. 건물에 들어오려는 임차인이 없다 보니 건물주들도 대출금 상환이 고민입니다. 신건물들 위주로 들어간 거지 구건물로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 죽을만 치죠. 왜냐하면 비어있어서 이것도 안 나가는 게 점점 많아지니까. 이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5대 은행에서 한 달 이상 연체한 개인 사업자 대출 총액은 1분기 1조 3천억 원이 넘어 지난해보다 37.4% 급증했습니다. 최근 임대사업자나 개인병원 등 비교적 대출 금액이 큰 차주들 위주로 연체가 빠르게 늘고 있어 전체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코로나19 당시 빌렸던 대출금의 만기가 줄줄이 돌아오면서 폭발적인 연체율 상승이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나 기업부채가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금리가 낮더라도 연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담보가치가 하락하면은 연체가 또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상황이 악화하고 있지만 정부가 또다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감면 같은 지원책을 내놓기도 쉽지 않아 자영업자들은 홀로 서기로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그런데 가격 인상 소식은 또 있습니다. 먹거리만큼이나 자주 인상된 게 약값인데 소화제나 감기약 같은 일부 상비약의 상승폭은 전체 소비자 물가의 최대 4배에 달했습니다. 치과와 한방진료비도 크게 뛰었죠. 이승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약국 거리입니다. 판매대마다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싸게 팔다 보니 몇 달치 약을 사려고 멀리서 찾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싸게 약을 사려는 소비자가 많은 이유는 최근 약값이 줄줄이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10,000원 가는 거 17,000, 18,000원 된 것도 있고 보통 뭐 2만 원 가는 25,000원 달라고 그러는데. 의약품 물가지수는 2%대였지만 상비약 대부분은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습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소화제와 감기약, 피부 질환제의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제약사들이 수입 원료 가격이 오르자 약 출고 가격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원가도 오르고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수급 불안정도 있고 의료비 상승이나 지난해 결정된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분이 반영되면서 병원비도 오름세입니다. 이번 진료비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9% 상승해 6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여기가 가니까 수술하는데 2박 3일인데 250만 원 나오는데 부담되더라고요. 치과 진료비는 3.2% 올라 2009년 이후 증가폭이 가장 컸고 한방 진료비도 11년 만에 최대로 올라 환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은 우리나라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공동 경영하고 있죠. 일본 라인 야후 사장이 오늘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공식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국 국민앱 지분의 절반을 한국 기업이 갖고 있는 게 마뜩지 않았던 일본 정부의 압박을 못 버틴 건데 우리 정부는 네이버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하겠다고 맞대응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라인식대로 한국어로 카톡해 정도의 뜻으로 라인은 일본인 10명 중 8명이 쓰는 국민 메신저입니다. 우리나라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는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의 대주주 A홀딩스의 지분을 절반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네이버 자회사 서버가 해킹돼 51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일본 총무성이 나섰습니다. 두 차례 행정지도에서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체제 개선을 요구하며 사실상 네이버의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매각하라고 압박했습니다. この行政指導の内容は安全管理措置等の強化やセキュリティガバナンスの見直しなどの措置を講じるよう求めたものであります。このセキュリティガバナンスの見直しには様々な方策があると。 이에 이대자와 라인야후 사장은 결산 설명회에서 기술적인 협력 관계에서 독립을 추진할 것이라며 네이버의 자본관계의 변경을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 이사도 해임되며 이사회 전원이 일본인으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국민 메신저 서버가 한국에 있는 것에 대한 반발심이란 관측 속에 우리 정부는 네이버 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과 투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이버는 장기적인 사업 전략의 기반에 결정할 문제라고 밝힌 가운데 이번 논란이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연금 개혁안 합의가 불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특위는 해외 출장도 안 가겠다.
합의도 못했다고 했는데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릅니다. 21대 국회가 아직 3주나 남았는데 왜 그 기간 안에 못하느냐고요. 사실 이번에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국고도 어마어마하게 낭비됩니다. 매년 50조 원씩이요. 신용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에서 연금 개혁안 최종 합의가 불발됐지만 정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번 21대 국회 임기가 3주 남은 만큼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보험 인상은 4%는 서로 공감대를 이뤘고 둘 다 사실 소득 대체율 2% 차이잖아요.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간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금 개혁이 이번 국회에서 무산되면 다음 국회에서는 특별위원회부터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연금 개혁의 시계가 최소 1년 이상 늦어지는 셈입니다. 문제는 늦어지는 시간만큼 국고에서 소모되는 재정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연금 개혁이 5년 지체될 경우 약 260조 원, 매년 52조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소득보장안과 재정 안정안을 놓고 맞섰던 전문가들도 이번 국회에 끝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연히 끝내야죠. 지금 이거 2년을 좀 논의해 온 건데, 그리고 뭐 수십억을 들여갖고 공론화 과정까지 거쳤고, 이걸 이렇게 날리는 거는 굉장히 큰 낭비고. 이렇게 연금 개혁에 대한 준비가 안 된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이번에 이거 놓치면 22대 가서는 오히려 여러 정치 일정 때문에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3주 남긴 17년 만의 연금 개혁. 국회가 섣불리 포기하기엔 아직 이른 상황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 가슴에 카네이션 단 부모님들 많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이 꽃값도 예년보다 참 많이 올랐습니다. 비싼 꽃값에 손님이 줄다 보니 어버이날 대목도 사라졌습니다. 이수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양재동 꽃시장입니다. 카네이션 꽃 한 송이에 5,000원, 꽃바구니는 25,000원인데 큰 것은 10만 원에도 팔립니다. 시민들은 치솟은 꽃값에 쉽게 지갑을 열지 못합니다. 살 때를 보면은 확실히 가격이 조금씩 오른다, 조금 부담이 된다라는 느낌을 받긴 했는데 한 7만 원 선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이달 초 거래된 카네이션 도매 가격은 20송이에 평균 8,400원 정도로 작년보다 13% 뛰었습니다. 상인들도 울상입니다. 가정의 달 특수를 노려 들여온 물량 중 절반이 어버이날 당일까지 팔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좀 더 못했고, 근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좀 더 못한 것 같아요. 한참 못해서 좀 매출이 좀 많이 빠졌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싼 중국, 에콰도르산 꽃을 들여다 놓으면서 국산 꽃은 더욱 외면받고 있습니다. 양재 꽃시장에서 이달 초 거래된 국산 카네이션은 약 3만 5천 속으로 지난해에 비해 판매량이 40% 넘게 떨어졌습니다. 비싸진 생화 대신 카네이션 비누나 방향제를 선물하는 등 소비 트렌드 변화도 카네이션 판매량 감소에 한몫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도요새는 고사성어 어부지리에 등장하고 노랫말에도 나올 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철새지만 그 수가 많이 줄었었죠.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도요새 수가 부쩍 늘었습니다. 그닥 좋지 않은 이유 때문이지만요.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을빛이 반짝거리는 수면 위로 도요새 부리가 유유히 날아다닙니다. 병풍처럼 펼쳐진 도요새 부리를 자세히 살펴보니 붉은 어깨 도요입니다. 평균 개체수 5만 1,000마리 정도로 두 번째로 많은 도요새 종입니다. 개체수가 가장 많은 종은 20만 마리 가까이나 되는 민물도요입니다. 56종 전체를 합하면 지난해 81만 4천여 마리 도요새가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규모이자 조사를 시작한 2015년보다 67% 급증했습니다. 도요새 개체수가 급증한 이유로는 이상 고온 현상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 서식지인 시베리아 일대에 도요새가 먹을 곤충이 늘어난 영향으로 번식도 많이 이뤄질 수 있어서입니다. 시베리아 지역의 이상고온 현상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지금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의 곤충 서식이 크게 증가해서 생태 연구 목적으로 일부 도요새의 다리엔 가락지가 부착돼 있습니다.
보기엔 불편해 보이지만 도요새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고 개체 보호 대책의 근거가 여기서 나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가락지 관찰을 통해 도요새가 급증한 정확한 이유를 밝힐 계획입니다. 이상고온이 장기적으로는 서식지 환경을 바꿔서 도요새 개체수를 급감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사흘간 이어지던 비가 그치고 전국에 파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내일도 하늘은 쾌청하겠지만 아침 공기가 서늘하겠습니다. 서울은 12도, 경주는 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햇살이 커지면서 오늘보다도 더욱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안개가 짙어지겠습니다. 충청 내륙과 남부 내륙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해가 비치면서 안개는 모두 걷히겠고 낮 동안은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 해안으로는 너울이 높게 밀려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춘천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가 23도, 대구는 25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3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